제가 흑석동은 이제 차로만 지나가지고 조금 위치를 찾는데 애매가 없고요. 오늘 여기 이제 재건축보다 재개발 위주로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재개발 세무 주요 사례 위주로 한번 해봤는데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재민 세무사라고 하고 위치는 코엑스 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무실 일보다도 막 임장 다니는데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임장을 꼭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경매를 받아서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관처 인가 후 취득하는 주택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절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데 해당되는 중과세 이런 것도 없고요. 단지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에 산정할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주택의 또 비과세나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로 들어갈 뿐이지 그 해당 자체 입주권 자체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과 헷갈리면서도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권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은 역시 주택처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주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일이 이제 언제부터 잡느냐가 항상 양도세 계산할 때 중요한데, 원시 입주권 같은 경우, 원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권리로 전환됐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이 되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관처 이후에 입주권을 산 사람들, 승계조합원들은 그 입주권 취득일부터가 이제 취득일이고, 그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잡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재건축까지 가가지고 준공이 돼서 이제 신축 주택이 나왔다. 그건 이제 다 이제 주택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온전한 주택이고, 그 주택이 준공되고 사용 승인된 그날부터 취득일을 잡기 때문에 그 주택을 뭐 사고 팔고 할 때 그때부터 2년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양포 세무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조정 다주택, 뭐 8년 주택임사 사업자 등록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묶여버려서 양도를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세무사들이 상담을 해도 양도세 신고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서 세무사가 집중해서 그걸 공부하고 파지 않는 이상 내용도 너무 어렵고 계속 바뀌고 그래가지고 상담조차 이제 꺼리는 세무사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 많이 틀릴 경우도 하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방금 제가 이제 입주권이 주택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는 주택입니다. 왜냐면은 그건 입주권을 파는 게 아니고, 말로는 입주권을 파는 것이 맞지만 청산금이라는 것 자체가 종전주택에 대한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그건 종전주택 양도로 봐서 중과세가 되고요. 일반적인 입주권 양도는 중과세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때 그러면 또 언제를 양도일로 보느냐, 실제 관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게 아니라 잔금 청산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양도일로 보고, 그 양도일 시점에 주택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아실 수 있고 항상 봐도 헷갈리는데, 입주권과 분양권은 비교를 해봐야 되고, 가장 큰 대전제는 역시 둘 다 주택은 아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도세율이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입주권이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세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양도세율은 주택하고 동일하게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40%고 그 이상은 다 주택처럼 기본세율로 갑니다. 또 밑에 하나 있다시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중과세, 그 해당 입주권을 팔 때는 중과세가 아닙니다. 이건 계속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에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율도 주택 세율 할 수도 없고,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그 다음 2년 이상은 기본세율. 이거는 그냥 상가랑 똑같아요. 양도세율이.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뀌었죠. 조정지역은 무조건
50%이고 이거는 이 자체가 중과세율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뭐 10%, 20% 중과하는 그거랑 다른 겁니다. 어쨌든 50%라는 이제 큰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분양권이 이제 좀 문제가 됐죠. 그다음 토지로 보는 거는 입주권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허물었을 뿐이지 토지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산세도 매년 꼬박꼬박 내고 토지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니까 취득세도 이제 처음 이제 승계 받을 때 4.6% 일반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 취득세율 4.6% 적용하고 분양권은 말 그대로 권리고 주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가.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은 뭐 아시다시피 관처일이 권리 전환일이 되고 분양권은 한마디로 그냥 뭐 일반 분양이든 어쨌든 분양 회사한테 계약금 지급하면서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계약금 지급하는 날이 분양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특공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관처일 이후로 이제 거의 대부분 멸실하기 때문에 원조합인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나는 이제 보유를 했다 하지만 관처일 이후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주택이.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는 없고 토지 부분은 이제 장기 보유 공제가 있겠죠. 그다음 주택 수 역시 아까 입주권 역시 또 주택은 계속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하냐 중과세냐 판단할 때 입주권을 주택수로 꼭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역시 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자체들 양도를 할 때 양도가액은 뭐냐, 뭐 내가 들어간 돈 납입액에다가 뭐 그 다음에 붙은 피들,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이제 받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가액에다 더 붙여져 있겠죠. 그 다음 입주권을 이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게 원래 없는데 특례로 딱 두 개 있습니다. 원칙은 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가 원래 없다. 근데 어떤 경우에 있느냐, 관처일 당시에 그 관리처분 인가일 당시에 1세대 1주택 요건, 그 일 이후로는 이제 권리로 바뀌지만 어쨌든 그 관처일까지는 기존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다. 뭐 그러면은 이제 형평성 때문에 얘도 비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입주권 양도할 때 이제 뭐 다른 주택이 없다. 한마디로 이제 1세대 1주택도 아니고 무주택자죠. 그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3년 내에 먼저 취득했던 입주권을 양도할 때도 그 해당 입주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논리랑 똑같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첫 번째는 무주택자들, 기존의 1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 다음 밑에 거는 일시적 2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거 두 개만 특례로 지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사례를 보면 뭐 같은 말인데 좀 더 풀어 쓴 거고, 그 구주택을 취득해서 2년 보유는 기본적으로 해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2년 보유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관처가 일어났다고 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양도세를 비과세 안 해준다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해줍니다. 두 번째 경우 아까 말한 건데, 이제 관처일 이후에 취득을 했는데 재개발이 뭐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연돼서 두 번째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이제 보충 설명인데, 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럼 열실이 좀 늦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택으로 2년 이상 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마디로 실질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주택으로 보고. 이건 이제 아까 두 번째 사례인데, 좀 풀어 쓴 거고, 역시 구주택 2년 보유는 기본으로 요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주권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체주택 같은 거 취득을 했어요. 2014년에 5월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안 가고 입주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3년 내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지 3년 내에. 그럼 일시적 2주택하고 똑같이 그 입주권을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주듯이 해줍니다. 비과세로. 그 다음 이거는 입주권을 파는 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특례.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했고 그 다음 1년이 텀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했을 때 비과세.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하고 똑같은 거고, 입주권 사서 거기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중복 기간이 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중복 인정해준다. 이런 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 밑에 거는, 종전주택이 있었고, 그 와중에 입주권을 취득해서 재개발을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나버렸어요. 계속 지연돼가지고. 그래도 종전주택 양도를 비과세 해줄 거냐? 단 해주는데 일시적 2주택이 아니죠. 이거는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대신 요건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인 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개발이 이제 결국에 이제 완성될 테고, 완성되기 전에 팔아도 되고, 또는 완성한 다음에 어쨌든 2년 안에 예전 주택은 팔아야겠죠. 이 재개발 완성된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이런 거를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요건, 이제 종전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된다는 그거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 즉, 재개발 완성한 다음에 2년 내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세대 전원이. 그래서 실제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3년을 초과해버렸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뭐, 방금 얘기 드린 거를 그냥 좀 더 한다면, 일반 주택을 12년 5월에 취득했고, 뭐, 1년 경과 후 입주권을 15년, 뭐 3년 가까이 지났죠. 15년 5월에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뭐, 입주권 취득한 지 3년 내에 팔았으면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3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죠. 종전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3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사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재개발 주택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사도 못하는 상태에서 3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경우는 특례를 줘가지고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처럼 1년간의 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논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재건축 지연에 대한 혜택, 이제 보완책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건데 3년이 지났어도 어쨌든 다 세대 전원 이사해서 1년 이상 살 거고 그리고 뭐 주택 완성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임대내주고 한참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성한 후 2년 내에는 실거주하러 빨리 들어가야 되고 1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전주택도 빨리 팔아야겠죠. 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옮겨 타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 세 번째가 종전주택이 2012년 5월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입주권을 그 사이에 이제 2015년 5월에 취득을 했고 이거는 이제 취득일이 2015년 5월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원조합원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재개발이 이제 2017년 2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착각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재개발 준공일이 그러면 이 취득일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입주권을 전환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 재개발 준공일부터 취득일이 아니라 2015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3년을 차려서 생각해서 계산해서 2019년까지는 3년 내니까 비과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15년 5일부터 3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하고 정말 중요하고 한 이제 뭐 많이들 쓰는 이제 뭐 비과세 중에 하나가 거주주택 과세 특례인데 그거랑 다들 아시피 모든 다주택자들이 모든 주택을 임대사업자에 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하나만 이제 살고 있다가 그 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거주주택 과세 특례랑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섞여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을 먼저 쓰고 거주주택은 이제 평생 이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주택은 2년을 거주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2주택 정도가 아니라 막 3주택, 4주택 돼버렸다. 그러면은 뭐 일시적 2주택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일시적 2주택처럼 뭐 몇 년 안에 팔고 이런 거를 랑 관계없는 주택들은 장기 임대 주택으로 다 등록을 해놔야지 되고, 그래야지 주택세 산입이 안 되고, 그때 장기 임대 주택을 주택수로 산입 안 하려면 거주주택 2년을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보면 종전주택이 2008년 5월에 취득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2012년 4월에 취득을 했고, 그러면서 장기임대주택을 등록까지 했고, 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체크할 때 주택수로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택을 또 취득했어요. 입주권을 또 취득했어요. 주택수에 들어가는 2015년 6월에. 그럴 경우에 종전주택을 이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이 되고, 장기 임대주택이 하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거주주택 2년 요건을 했기 때문에 주택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3주택이어도 일시적 2주택을 써먹을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이것이 좀 많이 쓸 수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한 중에 일시적 2주택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재개발할 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어떤 대체 주택을 취득했는데, 나는 이제 재개발돼 완성된 그 새 주택으로 가고 싶고, 잠깐 일시적으로 이 대체 주택에서 잠깐만 살려고 이제 산 것 뿐인데, 그럼 이거는 양도세 어떻게 뭐 특례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먼저 취득을 하고, 원래 이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관처일이 중요한데, 이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중요합니다. 뭐 사업을 떴다는 거는 이미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진행된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일이 13년 3월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잠깐 공사기간 중에 가서 살 집 대체주택을, 여기서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되는 거고, 취득을 했어요. 2014년 5월에. 요건이 1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체주택을, 하나의, 뭐, 이거 양도세를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체주택을 1년씩 사고, 살고, 또 팔고, 또 살고, 팔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체주택은 한 채만 인정하는 걸로. 그 후에 뭐 대체주택도 사고, 팔고 하는 건 인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관처인가가 2015년 4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대체주택 양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2015년 5월, 이게 잘못 썼네요. 2015년 4월 관처인가일부터 잠깐만요.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관처 1년을 거주를 하는 게 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체주택을 2014년 5월에 취득해서 들어가서 이제 1년 살면 2015년 5월이 되겠죠. 1년 살았다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때부터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데, 뭐 바로 나가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서 2년까지는 이제 비과세 기간을 둡니다. 그 사이에 대신 새로 지어진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거기서도 실거주 목적인 입증하기 위해서 1년 거주를 해야겠죠. 2016년 4월 6일 아니요. 이 대체주택을 2014년 5월에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년을 거주해야 되니까 거주하고부터는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숫자가 비슷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역시 이거 이제 공사기간 중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제 주택 취득했을 때 이거를 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종전 이제 보유하던 주택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주택을
취득했어요. 아까처럼 중요한 게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거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취득을 했어요. 비주택도 재건축이 이제 예정이 된 거고. 근데 이건 앞에랑 차이가 뭐냐면,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만 하면, 그 앞에는 이제 그 A주택을 취득했는데 그게 지금 재개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주택을 인정해 주는 거고, 요건 이미 A주택이 있고 B주택도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이 이제 재개발 들어갔을 때 A주택 들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체주택이 있는데 또 다른 대체주택 양도세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하는 그건데, 일단 재건축 자체가 이제 아직까지 많이 없었고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건데, 세무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양도세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쪽 양도 계산이랑,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그냥 괜찮은데 부담부 증여를 5년을 못 버티고 그냥 다시 팔아버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2월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근데 2월 과세, 단순 2월 과세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 플러스 2월 과세 플러스, 이제는 2월 과세도 2월 과세 적용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 과세를 또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또 1주택 비과세일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과에 또 비교를 하고, 뭐 어쨌든 그게 굉장히 꼬인 케이스들인데, 양도차익을 대충 계산할 수 알면 좋아요. 그냥 뭐 복잡하게 차이는 정확하게 계산, 뭐 대충 하면은 뭐 세금 자체가 뭐 1,000만 원씩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긴 한데, 금액이 크면 일단 대충 감이라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뭐 다 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익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양도가액에서 예전에 샀던 집의 취득가액,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분담금, 그걸 빼주면 그냥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 정확한 계산은 장기보유동지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설명 들어도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기엔 너무 짧고 계산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빨간 글씨 쓴 부분들이 다 장기보유공제가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에, 다른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었으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이거죠. 예전 주택 얼마에 샀고 추가로 들어간 분담금이 얼마고, 그럼 내가 지금 얼마에 팔 거니까 그 차익이 양도 차익이다.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세율을 곱하면 일단 장기보유공제를 이렇게 감안 안 했으니까 좀 크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내가 10년, 뭐 처음 취득할 때부터 양도까지 10년이니까 그걸 다 공제액으로 넣어버리면 또 많이 줄 거예요. 그 사이에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간이 장기보유로. 쉽게 말해서 입주권 기간들은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정세법이 그냥 저도 헷갈리는데 날짜 순서대로 한번 해봤어요. 2017년 8월에 조정지역 이제 뭐 이게 나왔죠, 처음으로. 5월달 정권 바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강하게 이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예. 뭐 이건 많이 아시는데 이제 날짜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예외사항들이 이제 하루 전날까지 계약금을 쐈다. 그것도 무주택자가 쐈다. 그러면 그건 인정해준다 이거죠. 난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거나 아니면 소급 어쨌든 적용은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분양권, 승계, 입주권 이런 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또 뭐 헷갈리시지 말고 상관없는 거고, 한마디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그 다음 승계 입주권은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택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대원칙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수 계산할 때 다른 주택을 뭐 팔거나 할 때 비과세, 중과세 이런 거 체크할 때 주택수로 넣는다는 거, 그 다음 세율도 주택이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3주택자가 이때는 10% 중과세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한시적이라서 지금은 까먹어도 이제 몰라도 되지만, 이때는 잠깐 기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헷갈리니까. 이거는 대부분 세무사도 많이 놓친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 다음 2018년 1월 달에 분양권 양도세율이 50%로 바뀌었죠. 여기서도 제외되는 게 있는데, 뭐 무주택이나 무입주권 세대이면서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인 경우는 또 50% 중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일단 4월 달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그것만큼 무서운, 그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장특공제 배제가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이때 증여 신고가 많았어요. 다 일단은 팔지 못하겠고, 뭐 급하게 팔리지도 않고, 자녀한테 이참에 주자 해서 증여세 신고가 많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이제 의뢰인이 이미 5년 내에 팔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어도 알면서도 팔았습니다. 그 딸의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내도 이제 5년만 버티면 세금 하나도 안 낼 수 있는데 딸 2명 각각 6천만 원씩 1억 2천을 내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때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요건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더 강화되지만 뭐 이때라도 많이 이때만 해도 100채 지방에 100채씩 사가지고 각종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각종 양도세부터 재산세 모든 거 다 감면받는 혜택이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점차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무화로 바뀌고 있죠. 이제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9.13 대책 이후로 또 좀 바뀐 게 일시적 2주택이 3년인데 둘 다 조정지역인 경우는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둘 다입니다. 둘 다. 어느 한쪽만 조정지역이어도 2년인가 보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2년이고 어쨌든 중복기간에 2년을 봐준다. 여기도 이제 제외하는 게 계약금을 미리 쌌다. 그럼 제외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은 또 10월 23일부터 양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또 바뀐 게 종부세가 대폭 강화됐고,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종부세 상담은 받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차피 부과되는 건데,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어차피 이제 좀 많이 있는 사람들, 기술시가 막 6억 넘어버리고 좀 고가에 있는 사람들은 증여도 할 겸 쪼개가지고 6억씩 다 이제 부인, 인당이니까 종부세는 6억까지 다 이제 공제되고, 법인까지 이용하는 사람은 법인 하나 차려가지고 법인에서도 6억도 공제받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였지, 나머지는 해봤자 그렇게 많이 종부세가 부담이 안 됐는데, 요즘 이제 급격히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 오른 데다가 그 세율도 올려버리고, 그 한도도 2주택, 3주택은 200%, 300%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싸다 하는 식은 2배씩 올라버리니까 이제 부담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득세 관련된 건데, 3주택 이상, 3억 이상 보증금인 경우는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사실 해봤자 임대료는, 간주임대료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빅데이터가 모이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도 다 이제 한 곳으로 모여서 하려고만 하면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월세가 실제로 여기서 전입신고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시기를 보고 있고, 이왕이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 테니까 등록해라 하면서 이제 미끼를 주면서, 이제 좀 있으면 어차피 의무제야, 그 다음에 가산세도 물릴 거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 거기서 하겠죠. 이게 이제 그나마 간주임대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소형주택이라고 있는데, 이게 더 줄었습니다. 더 조그매진 것만 이제 봐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시작됐죠. 2천만 원 이하도 비과세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0.2%의 가산세가 내년부터는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고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2월 또 12일부터 5% 룰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가 항상 말이 많았고, 최초로 기존에 세입자가 이미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사 등록하고 그 다음에 처음 계약은 5% 안 지킨다였지만, 이제는 다 그것부터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보면 헷갈리지 않게 됐는데, 이제 한 번에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굉장히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 번으로 평생 한 번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근데 이제 취득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예전에 취득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이고 거주주택 비과세 써먹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 이제 또 최근 이슈라서 이건 좀 기억이 좀 나실 수 있을 텐데 고가주택은 사실 이때까지 거의 양도세를 안 냈단 말이죠. 뭐 평생 거기서 살았는데 비싸니까 이사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근데 뭐 20억이 넘어버리면은 그것도 사실은 뭐 상당 부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9억 이하 부분은 전혀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농특세를 또 감면분의 20% 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큰 게 이제 80% 공제였는데 이게 이제 2년 거주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많이 판 사람도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2년 거주는 안 했는데 보유만 한 사람들은 올해 많이 팔았겠죠. 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부터 이것도 조금 아리까리한 건 좀 거시기한 건데 이제는 내가 평생에 걸쳐서 이 집에 대해서 2년 보유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이 주택만 1주택으로 있던 기간이 이제 2년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이후부터 이제 보유 기간을 선정하게 되죠. 이것도 좀 많이 큰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아니고 아직 개정된 건 아닌데 뭐 사실 이제 양도 관련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까지 절세 방안으로 하나 좀 크게 써먹었던 중에 하나가 주택 상가주택 같은 경우들 처음부터 건축할 때부터 대장을 만들 때부터 감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양도 직전에라도 약간 주택 면적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공사를 해서라도 주택 면적을 더 많게 해서 나머지 상가 부분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이제 받게 하고 뭐 용도 변경도 하고 그런 약간 직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세무서에서 항상 딴질 거기 때문에 세무서 공무원과의 이제 뭐 교감까지 다 이뤄내면서 사후 감사받을 때까지도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 세금이 이제 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봐주겠다는 거고 무조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을 쳐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2022년부터 하니까 그 전까지 팔 거면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보셨겠지만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꼬마 빌딩도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다 증여를 했었단 말이죠. 상속이나. 근데 이것도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감정을 국세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과세를 하는 쪽으로 다 지금 바뀌고 있어서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임대사업자 그 소득세 감면율인데 이것도 뭐 다루려면 굉장히 뭐 몇 페이지 다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기장하는 사람들 임대사업자 내고 기장하면서 이제 세무사들한테 맡겨서 이제 해야지 본인이 이제 하기에는 이제 뭐 어렵고 놓치기 쉽고 그래서 좀 뭔가 과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런 거 가지고 임대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무사한테 맡길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걸 또 알아서 또 제대로 놓치지 않고 신고하실 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조금 과도기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뭐 이것도 역시 뭐 재개발하고 좀 관계가 없어서 공동 소유일 때 그냥 주택수로 최대 지분자의 주택으로 산정을 해버렸는데 이제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반영된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들이냐면 뭐 숫자는 어차피 잊어먹게 되겠지만 한마디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임대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너도 주택으로 봐라, 주택수에 넣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표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주택가 기본이고 그 중에서 빼주는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는데 일단 3주택자부터 먼저 보면 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는 좀 헷갈리실 게 여기 써 있는 물건들을 팔 때 중과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한마디로 이제 대도시, 뭐 수도권, 광역시,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 세종시, 여기 조심할 게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아닙니다. 특별자치시 세종시, 이거 외의 지역인데 기준시가 3억 이하다. 한마디로 싼 주택은 그냥 중과세도 안 해줄 뿐더러 다른 것, 여기 9번까지 다른 것들과 달리 다른 주택을 뭐 팔거나 할 때 그 주택수에서도 계산해서도 빠집니다. 아니, 중과세, 다른 주택을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도 빠집니다. 이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제 그 해당 물건을 중과를 제외해준다는 건데, 뭐 두 번째도 많이들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될 장기임대 주택. 세 번째까지도 알아야죠. 저특법상 감면주택. 대표적인 게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 평당 4천도 안 됐는데 인기 없는 층들 미분양 나가지고 저특법 신축 미분양 저특법 만들어가지고 5년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해줬죠.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계약금 1억 놓고 피 5 먹고 취득세 안 내고 팔았는데 그 후로 10억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 뭐 이제 후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장기 사원용 주택이니 가정 어린이집이니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도 이제 상속인 당사자라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긴 하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뭐 사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문화재든 채권 변제를 어쩔 수 없이 이런 취득한 것들은 뭐 특이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만한 성격들이고, 그다음 9번도 중요한데, 이 모든 1번부터 8번까지 내가 주택이 9개 있어요. 근데 8개가 다 1번부터 8번까지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9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가 다 이 중과제외 주택이면서 그 외 주택까지도 플러스 하나 일을 하나 더 해준다는 거죠. 중과제외로. 그래서 주택이 내 3개면은 2개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버리면 나머지 주택을 팔 때 중과세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3주택 이상자 재주택이고, 이거 플러스 나머지들 또 2주택자 중과제이거든요. 1번에 3주택 중과제 주택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또 약간 중첩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1번 3주택 속에 들어있던 뭐 아까 말한 거 기준시가 3억 이하 이런 것들 하나 더 빠뜨렸는데, 3주택 1번에서 기준시가 3억 이하 싼 주택들은 이제 중과도 안 해주고 다른 주택 뭐 양도할 때 뭐 주택수에서도 빼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별표시 하나 있는 게 광역시 특별자치시인데도 불구하고 군, 면 지역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도농 복합도시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역시 이제 막 이름만 대도시지 그냥 시골이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빼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주택 그 중과 제외 플러스 나머지들이 보면은 대충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 인정해주는 것들, 뭐 혼인했거나 봉양 합가했거나 뭐 소송하느라고 뭐 판결이 늦게 났거나,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그 3억 이하는 지방 3억 이하 주택을 말하는 거고, 여기 밑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1억 이하 주택은 뭐 역시 중과는 빼줄 정도로 이제 싼 주택이니까, 오히려 이런 주택들은 사실 지방이고, 지방은 지금 가격 떨어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줘야 된다는 거죠. 뭐 팔아줘야 되고.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 상기 것들 외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플러스 1로 해준다.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중과제 해준다. 이게 다 거기서 좀 따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 돼 있는 비과세 특례들 그것들 이제 준용해가지고 따왔는데 거의 비슷하고, 뭐 세부적으로 케바케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나 예규에서는.
그다음에 1주택과 1주권 이것도 뭐 이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뭐 좀 비슷한 거 아까 사례들 든 것들이고 어쨌든 입주권도 이제는 뭐 하나의 주택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들어가니까 입주권 자체는 중과를 한 대상이 아닌데 다른 것이 껴있으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중과 제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질문이 뭐 몇 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중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는 중에 입주권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승계조합원이죠. 근데 그게 1+1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지? 1+1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팔면 당연히 그건 과세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을 때 종전주택을 갑자기 사실 지금 이게 개세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와중이고 얘기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도 항상 상담할 때 포기하거나 뭐 조심스럽거나 하는데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예규가 있어서 제가 예규를 갖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예규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봐도 사실은 사실 판단에 근거해야 되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답변들이 항상 의례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잠깐만 제가 적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 주택을 제가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기존 주택을 재개발했고 그게 1+1이 배정받았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서 거주하다가 준공되어서 이제 세 채가 있는 상태. 이 경우도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질문 같은데 세 채이기 때문에 한 채는 당연히 이제 과세로 팔아야 되겠고 나머지 한 채, 이제 두 채가 남았을 때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주택을 2년을 보유하고 거주도 했는데 재개발이 일어나서 두 채를 배정받았고 그 중에 하나를 매각했을 때 일시적 2주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종전주택이 있고 그 후에 이제 다른 대체주택을 했을 때 텀이 있을 때 2주택, 일시적 2주택이지 이 한 주택이 그냥 두 개로 배정받았다고 해서 일시적 2주택 이거는 아닌데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소위 말해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1+1이라는 거 입주권을 두 채를 받은 거예요. 종전에는 집이 한 채였는데 네. 두 채를 받았는데 입주권 상태에서는 분리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하나라서요. 네. 준공이 된 이후에 이제 분리매매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분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개니까 대체주택도 인정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분리하지 못하는데 또 일시적 2주택도 인정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사실 결국에는 선택하지 말라는 건데 네. 불가능한 걸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정법상으로는 네. 와플러스를 받을 수 있어요. 양세하고 별개로.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와플러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몸이 한 몸이라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대체주택도 인정 안 해주고 일시적 2주택도 인정 안 해준다는 그 취지는 네. 법이 잘못된 건데 지금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법에서 그러면 법이 잘못한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에. 예, 솔직히 제가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파지 못했고요. 그냥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쨌든 집이 두 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각각 하나로 봐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는 팔아야 돼요. 과세를 받으면서. 나머지 하나 남았을 때만 이제 나머지들이 다 지금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준공된 다음에. 집이 한 채인데 와플러스를 받았을 때 네. 그 문제도 있지만 네. 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네. 문제에서 여기 없고요.
실제로 이 사례가 다 있는데 네. 실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서울시내에서 네. 할 때 와서 이렇게 부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세법이든 뭐든 못 따라간다고 하면 기존의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불편한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는 잘 찾지를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좀 봐줘야 될 게,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경우는 후속적으로 이제 봐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도 이제 큰 이익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네. 받으면 네. 가리쳐는 서울 인가일부터 네. 20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세는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준공되고 나면 아니 가리쳐는 인가일 거기서 그때 입주권 상태에서 판다고요? 그렇죠. 한국으로 아, 한꺼번에 판다는 거죠? 묶어서. 그 20택으로 본다 이거예요. 인가.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입주권 상태에서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저희 지금 가장 그 중점은요, 주택의 한 채에서 네. 부채로 분화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예. 네. 네. 입주권 됐을 때는 이게 물건은 두 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와서 분리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준공되면서 실제로 나올 때 두 개로 쪼개질 때 그때 두 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 지금 해당이 돼야지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받은 거라서 예.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이거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혹시? 끝나고 잠깐 이따가 2부에 좀 사례 다른 거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냥 기본 상담 내가 다른 이 주제 말고도. 일단 그 재개발 실무와 관련해서 일단 준비를 해주셨는데 1시간 동안 끝났고 좀 미흡하거나 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두 분은 저한테 그 톡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받아가지고 전체 그 공지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10분간 쉬셨다가 이제 절세 팁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추가로 강의 진행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